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살다가 비로소 내 인생을 찾아 나선 올해 67 정영자님의 사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엄마, 며느리, 아내로만 살아오며 자신을 잊고 지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잠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남편과 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작은 동네 빵집을 했지요. 소소하지만 제 손으로 만든 빵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면 참 뿌듯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목이 욱신거리고 무릎이 퉁퉁 붓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은퇴를 결심한 건 그때였습니다. 이제 우리 좀 쉬자.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늦잠 좀 자고 아침엔 여유롭게 드립 커피 한 잔. 저녁엔 마당에 나가 꽃에 물 주고 고요히 책을 넘기는 시간. 그게 은퇴한 삶의 전부라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불과 한 달도 못 갔습니다. 엄마, 민성이가 엄마 빵 먹고 싶대요. 이번 주도 가요. 금요일 아침, 은호의 메시지를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딱 5글자. 이번 주도 가요. 참 친절한 통보지요. 허락을 구한 적도 일정 확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여보, 또 은호 온대? 신문을 넘기던 남편이 묻습니다. 응, 민성이가 빵 먹고 싶대서 오겠대. 입꼬리를 올리려 했지만 마음은 내려앉습니다. 그럼 또 밀가루 반죽 꺼내야겠네. 남편은 조용히 신문을 덮고 창밖을 봅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이미 매주 반복되는 루틴이니까요. 토요일 오전 11시 25분. 현관벨이 울립니다. 예상대로 은혼애입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애들이 못 기다리겠대요.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이는 아이 둘을 양팔에 나란히 세워놓은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애들이 며칠 전부터 계속 엄마 빵 얘기해서요. 오늘은 초코 크림 들어간 거 가능할까요? 그래. 그거 있으려나 모르겠네. 일단 들어와요. 나는 웃으며 맞이했지만 속으론 정말 애들이 먹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너희들이 토요일 점심 해결하고 싶었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은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채 벗기 전에 소파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민성이, 지우야, 인사 먼저 하자. 내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수진이는 현관 옆 탁자에 가방을 툭 내려놓더니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냅니다. 애들아,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놀자. 알았지? 은호는 부엌 쪽으로 와서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밀가루 있어? 반죽은 내가 좀 도울게. 응, 거기 안에 있어. 근데 도와주긴 뭘. 은호는 손도 안 대고 다시 거실로 사라졌습니다. 혼자 밀가루를 꺼내고 버터를 녹이고 반죽을 하다 보니 어느새 오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오븐에 빵을 넣고 나니 등에 땀이 차더군요. 주방에서 땀을 닦는데 수진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님, 물티슈 어디 있어요? 민성이가 바닥에 초코 묻혔어요. 어머님이야 뭐 알아서 다 하시겠지라는 뉘앙스가 대놓고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도 정리, 청소, 설거지 다 제 몫이었습니다. 점심은 내가 만든 크림빵과 오븐 파스타였습니다. 애들은 식탁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냈고 며느리는 말립니다는 듯한 말투로 지우야, 밥 먹으면서는 좀 자제하자 하지만
오늘만 봐준다. 라고 하며 본인도 스마트폰을 열더군요. 남편은 말없이 파스타를 한 입 먹더니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을 마십니다. 내가 그걸 못 본 척하며 수진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아, 민성이 이번 주에 학교에서 뭐 했다던데? 무슨 체험 학습이었지? 아, 그거요? 아, 잘 모르겠어요. 은호가 알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뻐근했습니다. 빵을 몇 개 더 구워서 싸주었더니 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최고야. 이거 회사 동료들이 한 입만 먹으면 감탄할 텐데. 그럼 사가면 되겠네. 엄마 은퇴했다고 했잖니. 아이, 그건 그렇지만 엄마가 구워준 건 정이 있으니까. 그날 저녁 그들이 돌아간 집은 전쟁터였습니다. 장난감, 부스러기, 쿠션 뒤집혀 있고 설거지는 잔뜩. 남편은 땀을 훔치며 마루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여보, 우리 은퇴했잖아.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 여는 느낌이지? 나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게 기분 나쁘진 않잖아.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나는 내가 진짜 기뻐서 그 빵을 굽는 건지 아니면 엄마니까 당연하다는 틀 안에서 스스로를 속이며 움직이고 있는 건지 그게 문득 헷갈렸습니다. 주말이 지나고도 집안은 정리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소파 틈엔 감자칩 부스러기가 껴있고 거실 바닥에는 장난감 자동차와 공룡 피규어들이 널브러져 있었지요. 화장실 문틈엔 민성이가 썼던 휴지가 둥글게 말린 채 걸려있고 식탁 위엔 수진이가 마시다 남긴 아메리카노 플라스틱 컵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쓰레기 봉투를 들었습니다. 빵 반죽은 또 냉동실에 들어간 채 다시 녹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치우고 앉은 월요일 아침, 딸 예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늦어. 윤재 어린이집 하원 좀 부탁할게. 오늘도? 너 지난주도. 요 며칠 계속이잖아. 아니, 엄마밖에 없잖아. 나 퇴근 늦고 시어머니는 아예 안 봐주시잖아. 엄마니까 가능한 거지. 그 한마디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엄마니까. 그 말 한마디면 뭐든 다 해줘야 한다는 뜻인가 봅니다. 저는 윤재를 데리러 가고 집에 데려와 밥을 차렸습니다. 밥 먹고 장난감 꺼내주고 바닥에 떨어진 젤리 주워 닦고 예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녁까지 얻어먹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윤재 오늘 기분 좋았대. 역시 친정이 최고야. 엄마 없으면 어쩔 뻔했어. 기특하단 말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건 당연한 거. 그게 이 아이들 마음속엔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는 걸 그날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이번엔 은호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삼겹살 어때? 우리가 애들 데리고 갈게. 냉동실에 고기 있을 거잖아. 오늘은 그냥 쉬고 싶은데. 에이, 엄마 우리도 바빠서 장보긴 좀 그렇고. 애들 학교 끝나고부터 계속 밥 해달라 아우성이라. 엄마가 좀 봐줘. 전화는 통보였습니다.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수진이는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누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 주 내내 야근이었어요. 애들이 좀 떠들어도 이해해 주세요. 그 말과 동시에 민성이와 지우는 소파 쿠션을 엎고 뛰어다녔습니다. 쿠션을 던지며 서로 얼굴을 때리다가 결국 지우가 넘어져 울었고 은호는 그 소리를 듣고도 게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애들이 거실에서 뛰니까 좀. 엄마,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애들이라고 다 조용히 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 예민.
그 단어가 요즘 제게 자주 들려오는 말입니다. 예민하니까,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도대체 누가 신경 안 쓸 수 있나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물을 데우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설거지 좀 같이 해줄래? 수진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꼬리만 슬쩍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기가 막혔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일부러 접시를 쿵쿵 내려놓고 한숨을 푹푹 쉬는 겁니다. 이 접시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기름기가 왜 이래, 거품이 안 나. 마치 일부러 들으라는 듯한 혼잣말들. 저는 아무 말 없이 베란다 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조용히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영자야, 그만해라. 이게 뭐냐, 우리가. 말끝을 흐리던 남편은 커튼 뒤에 가서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습니다. 은퇴하고 끊었던 담배였는데 다시 손에 쥔 겁니다. 그걸 보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사위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밥 좀 돼요? 배고파 죽겠네요. 예지가 저녁 안 하던가? 아니요. 애기 보느라 정신없다네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어머니 집이 편하잖아요. 사위는 무거운 몸을 소파에 툭 던지며 양말을 벗었습니다. 발냄새가 확 퍼지는데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은 어머니 손맛으로다가 고기 없으면 라면이라도 좋아요. 그날 저녁 저는 멸치국수를 끓였습니다. 정수는 국물까지 싹 비우더니 고개도 안 들고 말했습니다. 와, 진짜. 우리 어머니 집은 그냥 국수 맛집 수준이네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푹 찔렀습니다. 저는 요즘 누가 현관문만 열고 들어와도 속이 쓰립니다. 주방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 뇌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지만요. 그날 밤 남편이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언제부터 우리 삶이 없어졌지?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 위에 남은 젖은 행주를 짜고 또 짰습니다. 그 물방울이 그릇 위에 또각또각 떨어질 때 제 눈에서도 조용히 무언가가 떨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주름 사이에 낀 피로와 눈가에 맺힌 고요한 분노. 그것들이 말해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내가 부엌에서 쓰러지면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토요일 오후 거실은 아이들 장난감과 과자 부스러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어질러진 접시를 들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며느리 수진이가 갑자기 나타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투는 상냥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앉아 계세요. 설거지쯤은 제가 하죠. 저는 말없이 젖은 앞치마를 벗어 걸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는 고무장갑을 낀 채 싱크대 앞에 섰고 이내 그릇을 일부러 떨어뜨릴 듯 요란하게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척척, 탁탁.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등을 쿡쿡 찌르는 듯 했습니다. 남편도 그 소리를 듣고 물을 한 잔 들고 거실에 나와 앉았지만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호가 부엌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또 뭐라 하신 거 아니죠? 수진이 힘들게 하지 말고 좀 편하게 계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어질러진 것도 제가 치우고 애들 밥 차리고 장난감 정리하고 이제 설거지까지 하려 했던 건데
그 말을 들은 수진이는 고개를 살짝 돌려 절 쳐다봤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그 속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안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요 하잖아요. 그 말투. 겉으론 예의 바른 척하지만 매번 한마디 덧붙여 저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 방식.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 먹이고 나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 예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야근이라 애들 데리러 못 가. 내일 아침에 데려갈게. 엄마밖에 없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수진이가 옆에서 들었는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인기가 많으시네요. 아들도 맡기고 딸도 맡기고 역시 어머님만한 보모는 없죠. 저는 그 말에 웃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말이 농담인 척 웃고 있었지만 분명히 저를 비꼰 겁니다. 은호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수진이 편을 들 듯 제 눈치를 피해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다들 내 집을 당연하게 쓰고 나를 하녀처럼 대하지?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이러다 몸 상해. 뭘 그렇게 다 받아줘? 그만하자, 이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도 일시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걸. 이 사람들은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편한 대로 쓰고 웃는 얼굴로 은근히 깔아뭉개며 제 자리를 점점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침묵과 웃음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걸 저도 아침에 달력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원래도 그런 걸 대단하게 챙기는 성격은 아니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빵집 문을 닫은 이후 처음 맞는 생일이었고 처음으로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 창문 너머 햇살을 바라보며 커피를 내릴 수 있었거든요. 그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을 불과 2시간도 안 돼 아들 은호가 깨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간다. 민성이가 빵 먹고 싶대. 거기다 다인이도 엄마 보고 싶다잖아. 전화기 너머 은호의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그것조차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차마 오늘은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늘 그랬듯 그렇게 또 집 문을 열어줘야 했습니다. 오전 11시 반, 은호 차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를 따라 딸 예지도 손녀 다인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나 영화 예매했거든. 애기 좀 봐줘. 다인아,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예지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가방만 다인 손에 쥐어주더니 그야말로 도망치듯 현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엄마 미안이라는 말은 너무 익숙해서 이제 아무 감흥도 없었습니다. 은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성이가 초코빵 먹고 싶대. 그거 지난번에 해주신 거 진짜 맛있었다고 하더라고. 하나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수진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설탕 있죠? 오븐도 있으니까 금방 되잖아요. 아이들이 먹는 건데 거절하실 건 아니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한 채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반죽 그릇을 꺼내고 밀가루 봉지를 여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반죽을 섞으며 고개를 돌리니 민성이와 다인이가 거실을 장난감으로 뒤엎고 있었습니다. 게임기 소리가 요란했고 수진이는 여전히 소파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발로 장난감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빵 반죽을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자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문득 물끄러미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숫자 24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영자 생일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몇 달 전 제가 손수 적어둔 것이겠지요. 그걸 보고도 아무도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빵이 다 구워지고 나서도 누구 하나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거실에서 게임기를 만지며 이거 너무 맛있다며 애들 손에 쥐어주기 바빴고, 수진이는 종이 접시를 아무 데나 놓은 채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차가운 커피를 마셨습니다. 맛도 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방에서 나와 거실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담겨 있었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제 생일은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빵이 아니라 엄마를 기억해주는 날이 오기는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눈앞에서 화산이 터진 줄 알았습니다. 말없이 참기만 하던 사람이 그날은 너무도 단호하고 단정하게 그들의 모든 말을 자르듯 내뱉었습니다. 여긴 식당도 아니고 보모센터도 아니다. 다시는 오지 마라. 아들 은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냥 도와달란 건데.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앉은 채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도 못해주시면 진짜 시댁 오는 게 싫어질 것 같네요. 부모님도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물티슈를 내려놨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할 정도로 어이가 없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제 마음이 아주 잠잠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더니 거실 테이블에 놓인 이삿짐 업체 전단지를 꺼내 쥐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영자, 이사하자. 지금 바로 알아보자. 집에 사람 구경 좀 안 하게. 저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 말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참았고 너무 당해왔으니까요. 아들은 발끈해서 말했습니다. 이런다고 우리가 죄인이야? 애 좀 맡기고 밥 좀 얻어먹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희가 주말마다 들이닥치기 전에 엄마 아빠는 조용히 아침에 산책도 하고 라디오 들으며 빵도 굽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주방이 너희 애들 간식 창고처럼 되고 거실은 늘 너희 아이들 장난감 천지야. 아빠는 무릎 아파도 아이들 안아주느라 쉬지를 못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전 아직도 그게 부모 역할이라 생각하는데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늘 그렇게 해주셨어요. 부모는 자식들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남편은 조용히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친정은 그렇게 잘해주는데 우리는 너희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냐? 손주는 맡기고 밥은 얻어먹고 생일날 케이크 하나 없더라. 정영자 생일 너희 기억은 했니? 아들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다음 주에 뭐 사드리려고 했지 뭐. 저는 그 순간 딱 멈췄습니다. 마음 깊은 데서
무언가 쓱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가 뭐가 중요하니, 은호야. 엄마 생일은 오늘이야. 근데 오늘 아침부터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한 말이 뭐였는지 알아? 빵 좀 구워줘. 그것뿐이었어. 그게 엄마 생일날 듣는 말이라고 생각했니? 며느리는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보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전단지를 흔들며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사 준비하자. 제주든 어디든. 우리 둘만 조용히 살자. 더는 이런 대접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나란히 앉아 이삿짐 목록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진짜 우리 삶을 찾아가는 첫걸음을 떼는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까지 희생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 이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주방 창문을 열고 마당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도 오늘로 끝이구나. 남편은 이미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짐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된 박스 위에 주방, 서재, 빨래방이라 적힌 글씨들이 또렷했습니다. 5장의 포스트잇이 저에게는 마치 5겹의 허물을 벗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저 화분은 같이 가져가요. 마당에 놓고 싶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건 10년 넘게 키운 라벤더 화분이었습니다. 시든 줄기 몇 개가 휘청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저의 시간은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화분이랑 당신 빵틀이랑 이번엔 제대로 쓸 수 있겠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젠 우리만 생각하며 살아도 되겠죠. 그 말에 남편은 제 등을 가볍게 두드렸고 저는 조금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마음속 어딘가에서 천천히 풀려나가는 매듭이 느껴졌습니다. 이삿짐차가 도착하기 전 저는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엔 아직도 민성이가 흘리고 간 레고 조각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싱크대엔 며칠 전 며느리가 내던지듯 놔두고 간 컵이 설거지통에 덜렁 얹혀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민성이가 또 빵 먹고 싶대요. 금방 갈게요. 히읗. 저는 그 문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웃음 표시까지 덧붙인 문자가 저에겐 마치 농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생일에도 주말에도 아무리 바빠도 그들은 제 감정을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문자를 누른 채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알겠다. 올 때 우유 좀 사와라. 빵 반죽은 해뒀다고 썼겠지요. 하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핸드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 문자에 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오전 10시 포장이사 직원들이 도착했고 우리는 조용히 짐을 실었습니다. 이웃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오직 우리 둘만의 약속대로 움직였습니다. 차에 올라타기 직전 저는 문 앞에 작은 종이봉투를 하나 두었습니다. 그 안엔 민성이가 좋아하던 소보로빵 하나와 예지가 남기고 간 머리핀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한 건 직접 챙기시길 바랍니다. 차가 골목길을 빠져나갈 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어쩌면 처음으로 저에게 내 삶이라는 걸 실감나게 해주었습니다. 속일리로 향하는 길은 길었지만 그 길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숨에는 후회도 미련도 자식이라는 이름에 기대던 얄팍한 희망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아보려 합니다. 이사 온 지 딱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평화롭다는 말이 이런 거였을까요? 새벽에 들리는 건 닭 울음소리였고 아침엔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엔 남편과 마당에 앉아 별을 샜고 둘이 같이 웃으며 귤껍질을 까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한 건 은호였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뭐예요? 집 비어 있던데 어디 간 거예요? 엄마, 장난 아니죠? 대체 어디예요? 아빠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엔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을 보니 은호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말도 없이 이사를 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 안 했던 건 말하면 또 막을 거니까. 그리고 막는다고 안 할 것도 아니었고. 은호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애들 생각은 안 해요? 민성이가 할머니 집 가자고 울고불고 난리야.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조차 저희를 놀이터, 빵집, 잠자리방으로 기억하는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한 줄. 갑자기 이사요? 우리 주말에 갈 계획이 있었는데. 애들 실망하면 어쩌시려고요. 실망은 저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저는 입안에서만 그렇게 중얼이고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 9시가 넘었을 때 예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그렇게 힘드신 줄.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늘 잘 계시니까 그러려니 했지. 애 맡긴 거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이사간 집 주소라도 알려줘, 엄마.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지야, 너도 이제 엄마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해. 나도 내 삶이 있고, 이제는 내 삶을 좀 살아보려는 거야.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예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나쁜 딸이었어. 앞으로 안 그럴게. 엄마가 어디 있어도 갈게. 연락만은 하지 말아줘. 그리고 몇 분 뒤 영상통화가 또 울렸습니다. 화면을 켜니 민성이와 하린이가 색종이로 만든 조그만 카네이션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만들었어요. 다시는 안 어질러요. 할머니 집 안 더럽혀요. 보고 싶어요, 할머니. 할머니 집에서 자고 싶어요. 안 가요, 엄마랑 아빠한테.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의 무책임함 속에서 할머니를 그리워하게 만든 게 누구였겠습니까? 남편은 옆에서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성이, 하린이, 고마워. 그런데 이제 할머니는 멀리 이사와서 자주 못 봐. 하지만 너희 마음 할머니가 잘 간직할게. 눈물이 핸드폰 화면을 적셨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울먹이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할게요. 엄마 아빠한테도 말할게요. 할머니는 그냥 웃었으면 좋겠어요. 통화가 끝나자 저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좀 후련하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거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사는 시작.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습니다. 정영자, 고생했다. 이제라도 잘 살자. 그 말에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정을 평생 안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삿날로부터 한 달쯤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니, 엄마 진짜 우리가 가도 돼요? 그냥 얼굴만 보고 갈게요. 민성이가 맨날 할머니는 왜 이제 안 보냐고 울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손 무겁게 미리 연락하고 예의 차려서 와라. 우리 집은 이제 니네 놀이터 아니니까. 그 말에 은호는 잠시 정적을 가졌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정말 잘할게요. 이번엔 진짜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문 앞에서 돌려보내도 돼요. 그리고 며칠 뒤 집 앞에 은혼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손에는 포장 음식이 한가득 들려 있었고 며느리는 디퓨저 세트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딸 예지도 함께 왔습니다. 생활용품 세트와 직접 만든 잡채를 들고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엄마 부엌 불 안 켜게 할게. 오늘은 내가 다 할 거야. 저는 말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애써 웃으려다 눈물이 찔끔 났지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손주들이 쪼르르 달려와 저를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소리 안 지를게요. 발도 조용히 디딜게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들어오려면 오늘은 니들 손으로 뭐라도 하나는 하고 가야 한다. 이 집은 이제 그런 집이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은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설거지 제가 할게요. 지혜도 같이 하고. 엄마, 아빠 앉아 계세요. 며느리는 말없이 장갑을 끼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킨 적도 없는데 스스로 팔을 거둔 건. 예지는 싱크대 옆에서 큰 접시들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고마워. 우리가 너무 늦었지 알아. 엄마도 다 지쳤다는 거 그땐 왜 몰랐을까? 그 말에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콱 막혀 있었거든요. 부엌 창문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돌멩이로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예뻐 보였습니다. 남편은 식탁 앞에 앉아 커피를 내렸고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참 오래도록 누르고 살았던 감정들이 풀려나온 듯 했습니다. 엄마, 울어요? 손주 민성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감기 기운이 있나 봐. 코가 좀 맹맹하네.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그 어색함이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남편과 나란히 앉아 조용히 귤을 까먹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 안 했으면 지금도 우린 거기서 빵 굽고 있었겠지.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에 다시금 울컥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둘만의 집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란 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지켜주는 거였구나. 그걸 알아차리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하얀 구름이 이리저리 흘러가고 산들바람이 마당의 풀잎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앉기 시작했습니다. 은호 가족, 예지 식구,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말없이 마당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따금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뛰어다녔고 며느리는 차를 따르며 조심스레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엄마가 평생 꿈꿔온 집이다. 너희 어릴 적부터 늘 말했지.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다고. 남편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이제 너희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었다. 솔직히 아버지로서도 지쳤고 남편으로서도 미안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의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했다는 거.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예지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반성해. 엄마 없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너무 당연하게 의지했던 것 같아.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민성이와 하윤이가 손에 색종이를 들고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이거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내민 건 색종이로 정성껏 접은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엉성하지만 고사리 손으로 정성 들인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하윤이는 제 가슴팍에, 민성이는 남편의 셔츠에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빵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다시는 안 어질러요. 진짜예요. 그 말에 저는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귀여운 말에 눈물도 웃음도 함께 터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강아지들. 아이들이 제 무릎에 안기고 저는 두 팔로 꼭 껴안았습니다. 남편도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그 순간 마당에는 적막도 없고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당 끝 벤치에 앉아 남편과 귤을 까먹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 처음으로 진짜 내 시간 같아요. 남편은 한 조각의 귤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 그 표정이야. 30살 때처럼 웃고 있네. 저는 잠시 말을 잃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 둘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 묵은 응어리가 사라진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기대고 쓰러지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켜주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 마음 하나쯤은 참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시간들. 그런데 그 참음이 결국 나를 지우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단호하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잘했다, 이제라도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이제는 제 자신을 좀 아껴보고 싶었다는 말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경험을 듣는 것이 저에게도 큰 위로이자 배움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는 내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더 평안하고 따뜻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